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개혁신당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피처링 라붐 소피마르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이제 오후 5시인가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간다던데, 물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저에 잠시 있다가 또 뭐 서울 시내 단독 주택 구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반려견들 워낙 많고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좀 이렇게 경호가 그럼요. 예, 불편하고 이제 또 이웃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저로 갑니다 오늘. 자,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하나 불거졌어요. 어제 JTBC인가요? 보도가 있었는데 파면 이후에 관저에 머물면서 거의 매일 외부 인사들을 불러서 식사를 함께했다. 뭐 외부에서 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 소속 조리 직원들이 동원됐다. 뭐 탑차도 들어가고 조리사 복장을 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영상과 보도가 있던데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에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파면이니까. 예. 물론 고위공직자는 일반 징계 절차와는 다른 탄핵이라는 특별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만 어쨌든 징계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아갖고 이제 쫓겨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매일 밤 이게 그냥 뭐 조촐하게 밥 한 끼 먹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규모 연애를 벌인 것 같던데 동원되는 그 자료화면 보니까 예. 요리사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막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떼지어서 들어가고 일단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영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영상으로 보면 그 예. 누가 봐도 그 셰프 복장이잖아요. 모자까지 쓰고 예. 아니 무슨 잔치를 벌인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비용을 누구 돈으로 댔느냐? 그게 예산이냐 아니면 개인 돈이냐? 근데 저는 개인 돈 안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개념이 없어. 일단 그 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경호처 특활비 쓴 거 아니냐라는 저 의문을 표했는데 경호처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답은 없었다. 뭐 여기 이제 보도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세요? 요 예, 대규모 뭐 연애라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몇 분하고 이제 불러서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파면 이후에 관저에서 언제 나간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관저 예산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다혜 씨가 장기간 뭐 이렇게 투숙을 하면서 그 관련돼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관련돼서도 조금 명확한 좀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헌정 중단이라는 이런 불행한 이런 사태 이런 거 가지고도 논란을 하는 게 참 정치가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치가 잔인하다는 거는 아니 뭐 대통령이 사저 가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 불러서 뭐 대통령실 조리사랑 불러서 밥을 먹을 수도 있지. 그걸 뭘 그렇게 그리고 또 명확한 또 말씀이죠? 규정, 명확한 규정 자체도 사실은 없고 예를 들어서 퇴거를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무단 점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야당도 아니죠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무단 점용이라는 건 그럼 언제까지 나간다 뭐 이런 어떤 사실은 좀 규정이 있었다면은 무단 점용이라는 말이 맞는데 그런 어떤 규정도 없는 어떤 현상이니까요 지금.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글쎄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직에서 파면됐으면 사실은 가능한 한 빨리 나가야 되는 거고 원칙대로 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남동은 대통령 관저예요.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됐잖아요. 그 직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저에 머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죠. 그런데 뭐 파면이 될 줄 몰랐는지 이삿짐을 안 싸놓은 것 같으니까 하루 이틀 말미는 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지난 정부가 됐죠. 벌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원래 2022년 5월 9일 자정까지예요. 24시까지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청와대 개방한다고 빨리 나가라 그래갖고 사실은 임기 만료 전에 청와대에서 나가게 했잖아요. 압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청와대 대통령 관저 앞에 이동식 화장실까지 갖다 놓고
아니 그랬던 사람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왜 없어요? 아니 그 관제에서 나가는 파면대 퇴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상식이죠. 그 직에서 파면되면 나가는 거지 바로. 아니 임기가 만료되는 어떤 대통령은 언제 나간다는 법적인 확정한 어떤 날짜가 있지만 예. 이런 어떤 탄핵 어떤 심판 중에는 언제 나간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삿짐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호의 또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도 상당히 예. 또 우리가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하고 또 그 공통적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일단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일주일 동안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던데 만나고 나온 사람들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 역상에서 전환길 씨, 세이브 코리아로 이제 탄핵 반대 집회 많이 나갔는데 최근에는 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전환길 씨하고 윤상현 의원을 함께 만났는데 사진도 찍어서 공개했잖아요. 전환길 씨가 전환길 씨 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냐 청년 세대들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보세요. 그냥 뭐 의례적인 뭐 얘기다 이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뭐 지금 뭐 탄핵 그 당하셔서 나가는 대통령이 뭐 어떤 정치적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진심이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그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업그레이드 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내지는 또 이런 어떤 민주당이 압도적인 어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결국은 계속해서 어떤 포퓰리스트적인 어떤 그 기본소득이나 이런 어떤 정책을 퍼주기 정책을 해줄 수밖에 없고 또 관련돼서 또 많은 어떤 악법이 양산되고 또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이 모든 어떤 문제의 어떤 부담은 예. 그대로 어떤 청년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무려 국가 부채가 총 440조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한 21년에 26조 정도 순수하게 지금 깎게 되고 원금은 뭐 못 갚을 건 당연하죠. 그리고 또 뭐 국민연금이다 또 전기요금 폭탄이다 이런 어떤 모든 부담은 청년 세대가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염려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 거짓말이죠. 어떤 거짓말? 뭐가요? 감옥 가도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체포적부심도 청구하고 구속 취소 청구했어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 때문에 힘들어졌는데요. 청년들이 누구 때문에 미래가 암울해졌는데요. 진짜 자기 한 짓을 몰라요 보면. 자, 알겠어요. 다른 얘기도 짚어보죠. 요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찾아갔더니 사람 쓸 때 충성심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다. 요거는 이걸까요? 일부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이 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아서 내가 탄핵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뭐 그런 어떤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네.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대통령과 있던 예상과는 다른 어떤 행동, 뭐 예. 일부에서는 그걸 뭐 배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인간적으로 또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그런 이야기가 뭐 많이 좀 나왔을 것 같고 예. 또 이철우 또 지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뭐 약간은 조금 뭐 그 확대 재생산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철우 지사 이제 말씀 속에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어떤 단서를 달면서 예, 예. 사람 쓸 때 충성심을 좀 강조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철우 지사가 지금 이제 경선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말씀을 또 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신당해서 탄핵됐다고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배신 당해서 탄핵됐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예. 많이 가까웠던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있던 예상과는 다른 예. 그런 어떤 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예. 그런 어떤 결과가 또 초래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 충성심, 배신자론. 정상적인 누가 누굴 상식을 배신- 예. 가진 사람이라면 예. 충성심을 얘기할 때 그 충성의 대상은 국가가 돼야 돼요. 어허.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충성심은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개인에 대한 충성이에요.
예. 문맥상으로 볼 때 명백하죠. 그러니까 국가관이나 어떤 공직관이라는 게 예. 대단히 삐뚤어져 있어요. 적어도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이라면 충성을 얘기할 때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철우 도지사한테 당신한테 충성할 사람만 뽑아서 써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되겠다고 대선 출마한 사람이 내란죄를 저질러서 엊그저께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찾아가서 무슨 예방을 한다? 첫 행보로? 아유 이철우 도지사 뭐 되지도 않고 원래 목적은 내년도 경북도지사 공천 한번 더 받는 거겠습니다만 일단 추정 그거는 예. 그래도 좀 국민들 눈을 의식을 해야지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한 사람 더. 나경원 의원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어제 이제 공지가 떴는데 보도도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고 왔는데 대선 출마해라 이렇게 권유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요거 대통령의 대선 출마 권유 이거에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하는데 그리고 도움이 될까요? 요거? 글쎄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짜 말씀을 하셨다면 뭐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대표 같은 이제 자유파 거물 정치인이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출마를 한다? 왜냐하면 지금 4인 이내에 못 들게 되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적지 않았던 비용도 들죠. 뭐 기타금도 들 거고 또 사무실 지금 임대료도 사실 만만치 않죠. 지금 뭐 여의도에 사무실 지금 임대 지금 잡으려고 지금 이제 굉장히 다들 이제 바쁘신데 예.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거보다는 본인이 왜 출마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과 또 성장 가능성을 본인은 얼마나 또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의 출마.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다? 성공할 거다? 윤석열 아니면- 전 대통령의 권유에 의해서 출마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또 비상계엄 선포하나요? 오. 꼭 본받을 만하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뭐 조언도 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독재하려다가 실패해서 쫓겨난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쫓겨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이 사람이 나 출마하라고 권유했다고 출마 명분을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우리 헌법 테두리 내에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의 모습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남 의원은 만나면 좋았는데 이 방송에서는 왜 저렇게 칼을 들이대는지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니 어떻게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임기 연장을 하려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내란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아니 파멸당했을 뿐이지 어떻게 지금 이제 내란죄를 범했다고 저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하는 지금 이제 그 형사법원에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판사 재판장은 지금 이제 절차상 문제 때문에 구속 취소까지 당했는데 예, 예. 또 내란죄를 범했다 하고 예. 아니 방송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금 이제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정상이에요 도대체? 개혁신당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 그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파면됐어요. 그건 조기 대선이에요. 국민의힘으로서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판이 벌어졌어요.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몇몇 사람 불러서 뭐 사저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할지는 또 모르겠는데 메시지를 좀 내고 당신 대선 출마해라. 충성심이 중요하다. 뭐 청년 세대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도가 되는 게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의 승리 이걸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님 그래도 좀 조용히 계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겁니까? 저는 대통령 메시지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뭐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사례도 봤지만 사실 그 진영에서 영향력이 많은 큰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원로를 인간적으로 찾아뵙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만나 뵌 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뭐 대통령과의 어떤 그 이야기를 뭐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뭐 단순히 이제 정치적 어떤 유불리를 뭐 이렇게 그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그 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예. 지금 자유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큰 어떤 앞으로도 어떤 원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윤석열 어떤 마케팅만을 가지고 마치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진다든지 정치적 어떤 지지를 획득하려는 그런 어떤 것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경선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선 룰.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좀 먼저 좀 들어보죠. 일단은 역선 1차 컷오프에는 여론조사 100%. 근데 이제 역선 때 방지 조항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100%. 그래서 4명을 추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당심 50, 민심 50. 그래서 2명을 추려요. 그리고 2명이 이제 결선 투표처럼 해서 1명을 뽑는 거거든요.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죠. 지난번에 그렇죠. 처음에 8명, 네. 나중에 4명이었는데 지금 4명, 2명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일단 가장 불리해진 사람은 대중 인지도가 좀 낮으면서 지난번처럼 8명으로 1차 컷오프를 정리하면 8등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출마 선언 내지는 출마를 내비쳤던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자죠. 그래서 지금 출마 포기자가 여러 명 나오고 있는 게 8명으로 1차 컷오프를 정리할 줄 알고 출마하겠다고 내비쳤다가 예. 8등 안에는 들 자신이 있는데 4등 안에 들 자신이 없는 분들이 이제 출마 포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1차 컷오프 되면 토론회도 못 해요. 그렇죠. 뭐 별 효과가 없어요. 예. 출마하는 게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출마 선언하고 끝이야. 예. 그럼. 예. 그리고 아마 지금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4명을 추려서 4명 중에 1등한 사람이 최종적인 당 후보가 되는 룰이 홍준표 시장한테 제일 유리하다고 봤을 거예요.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예. 근데 결선을 만들면서 예. 홍준표 시장의 최종적인 승리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2명 갈 때 같은 비슷한 스타일인 김문수 장관하고 부딪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4명이 결어서 1등하는 사람이 그냥 당 후보가 되는 경우보다 예. 결선을 만들어서 2명 중에 1명만 뽑을 때 예. 반홍준표 세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홍준표 네. 시장은 당대표도 2번이나 했고 워낙 정치 이력이 길잖아요. 그만큼 홍준표 시장을 겪어본 사람들이 당내에 많아요. 그래서 결선을 만들면 불리합니다. 예.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당 내에서 보시기엔 그런 거 없어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선관위와 이제 이제 지금 비대위를 거치면서 일단은 가장 키워드가 경선 그 관리에서 일단 흥행으로 이제 봤는데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8명 이제 4명으로 거쳤는데 이번에는 4월 16일 결정할 때 이제 4명으로 하면서 또 최종 그 양자 대결을 통해서 이제 과반이 없을 때는 결선 투표를 하는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민을 원래 그 선관위안은 이제 결선 투표 없이 가는 걸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대위에서 그게 이제 결선 투표 가는 걸로 이제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아무래도 지난번 2021년도 할 때 8명이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본격적인 어떤 흥행 내지는 그 토론의 어떤 재미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사람 수를 좀 줄여야 된다. 예. 뭐 그런 어떤 취지에서 4명으로 줄이면서 이제 4명부터 해서 이제 토론회 있고 또 당원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마를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좀 그 이제 5위 이하는 그런 네. 어떤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과연 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도 가지신 분들도 제가 듣기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우리가 방송할 때는 이제 4명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명 나오고 단계별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탄핵도 이제 거셨어요. 아 그땐 그건 이기셨네. 제가 이겼죠. 네, 지셨어요? 밥 사셔야 돼요. 저녁 사셔야죠. 밥은 사겠는데 참 불행한 사실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 홍석준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저기 4명 누구? 사실은 크게 판이 흔들릴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예. 글쎄요. 이게 이제 1차는 여론조사잖아요. 예. 당원 투표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여론조사이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기존의 순서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여기 이렇게 4명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4분이 일단은 유력한 것 같은데 예. 가장 변수는 나경원 대표죠. 나경원 의원이죠. 왜냐하면 예. 나경원 의원이 이번 탄핵 전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민주당과 탄핵 찬성 세력과 싸웠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 특히 지금 그 자유파에 있는 뭐 당원 혹은 또 그 지지자들이 이런 어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 굉장히 파괴력이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4분이 누가 들어갈 거냐 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그 경선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룰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요? 짧게. 이럴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면 그걸 오픈했어야 맞아요. 룰을 잘못 만들었어요 이번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룰은 뭐 세팅이 됐고 자 그러면 다음 주 정관주 시간에 두 분의 예측이 대부분 비슷해요. 4명 누가 올라갈까. 다만 나경원 의원이 변수다.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영남 전 의원, 국민의힘의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